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 동시대 미술을 4강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첫 시간에는 주제라기보다는 소재죠. 사람을 주로 그리거나 사람과 관련된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봤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물로 옮겨왔습니다. 사실 제가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전통적으로 서양 미술에서, 동양은 빼고요, 서양 미술에서 회화의 위계를 따졌을 때 가장 급이 높은, 그야말로 급이 높은 그런 미술이 사람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인물화나 초상화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걸 그리는 화가들이 실력이 뛰어날 경우에 물론 높은 대우를 받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한층 더, 한 계단 더 높은 그야말로 최고의 궁극의 지위에 있었던 회화를 들라고 한다면 위대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나폴레온이 떠오르네요. 나폴레온의 초상화, 아니면 임금의 초상화, 혹은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 아니면 당대의 어떤 사건을 그리는 그런 그림들, 사람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린 화가들이 가장 큰 높은 대우를 받았었고, 사실 지난 시간에 봤던 정물은 제일 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정물 예쁘고 좋은데 싶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기준을 생명으로 생각해보면 좀 수긍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사람 혹은 그 다음 이제 사건, 우리가 장르 전문 용어로 하면 역사화라고 얘기를 하는 그 미술 회화가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었고, 다음으로 인물화, 초상화, 그리고 나면 이제 풍경, 그리고 뭐 풍속 등등 해서 마지막에 정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극과 극을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오늘은 중간쯤으로 다시 올라가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목이 풍경이 아닌지 궁금하실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이 세 단어, 공간과 장소와 풍경이라는 세 단어의 그 미묘한 뉘앙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이런 미술 작품을 볼 때 재밌게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동의어는 아니죠. 공간, 장소, 풍경 어떠신가요? 차이가 바로 오시나요? 보통 우리가 공간이라는 얘기를 하면 장소에 비해서 불특정한 어떤 곳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뭐 큰 공간, 작은 공간. 그에 반해서 장소는 바로 어디 꼭 집어서 구미 아니면 평생학습원 이런 식으로 특정 장소와 많이 연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년기의 추억, 아니면 어릴 때 추억, 아니면 언제의 추억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특정 장소하고 관련이 된 그런 추억들이 많을 텐데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미술에서 풍경은 조금 거리를 둔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기보다는 화가가 다소 거리를 두고 서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밀레가 있죠. 뭐 삼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농부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그럼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농부들 아름답게 그리다니 밀레는 천상 농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화가 본인은 한 번도 자신을 농부와 비스무리한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내가 왜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리는 것, 관찰과 관련된 풍경, 그리고 장소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다음 이것과 조금 별개로 객관적인 용어로서 이제 공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공간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이제 장소와 풍경 사이 어디쯤에 있는, 그래서 작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탐구하고 미술가들이 그걸 그리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으로 항상 막을 올릴까를 굉장히 주의 있게, 심도 있게 시간을 투자해서 찾곤 하는데요. 오늘의 선택 사진은 이겁니다. 가능한 한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사진이 뭐가 있을까를 찾았더니 제 조건은 이거였어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유명 관광지 보이시죠? 베네치아입니다. 그리고 저 양산을 든 사람들은 누가 봐도 관광객이죠. 그런데 양산의 색이 아주 알록달록하고, 좋게 말하면 알록달록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손시러운 그런 느낌으로 봐서는 한국은 아닐 것 같아라고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바로 생각하시는 그 국가의 관광객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돌아다니곤 하는데요. 이 사진을 가져왔던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해외에 혹시 나가시게 되시면, 혹시 이미 나가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가시게 되신다면 해외에서
이런 유명 관광지는 워낙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아서 이제 코로나가 한풀 꺾이면서 이제 조금씩 또 늘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그냥 한국인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되겠지만 한국인들이 잘 오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한국스러운 사람을 보면 엄청 반갑습니다. 그래서 막 덥석 말을 걸고 뭐 젊은 또래면 학생 어디서 왔어요? 하고 대부분에 그 얘기부터 하게 되죠. 어디서 왔어요? 아니면 몇 살이에요? 또 묻긴 하지만 그거부터 묻진 않잖아요. 보통은 어디서 왔어요?를 시작해서 호구조사를 보통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 관광지가 아니어도 일상에서도 우리가 처음으로 낯선 사람 만날 때 안녕하세요. 다음에는 이제 보통 한 두 번이나 세 번째로는 나이가 나올 것이고 그 전에 어디 사세요가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구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특히나 더 그러시겠죠. 말투로 짐작하기도 하고 바로 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어디라는 이 어디로 시작하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물론 단순한 흥미에서 묻기도 하지만 거의 항상 등장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우리의 무엇을 정체성을 정의해주는 그런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니.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그것부터 얘기할까요? 한국인의 특유의 뭐라고 하면 조금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구미에서 오셨어요? 나도 구미인데 어디 사세요? 나도 거기 사는데 그다음 학교 어디 나왔어요?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해서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말하면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인맥, 혈연, 지연, 학연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어디, 누군가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이 어디라는 것이 미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하죠. 미술가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그 출신이라는 게 어떤 계급으로서의 출신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걸 소재로 삼아서 혹은 주제로 많은 작업을 합니다. 그런 작품들을 보신다면 이 작업은 뭐지? 보다는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장소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고 접근하시면 아마 조금은 쉽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바로 여기 이 질문. 집은 어디세요? 라는 질문도 이제 어디에서 왔어요? 다음에 종종 등장할 법한데요.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 질문이 나오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인지 아닌지, 뭐 자가인지 전세인지 이런 질문들이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소비되는 것들을 보면서 다소 씁쓸할 때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집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은 주제이고 뭐 장소나 풍경 아주 넓은 주제여서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장소, 집에 특히나 천착했던 그리고 그 집을 놓지 않았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한국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조금 미안하네요. 네, 첫 번째 주인공은 어린 시절을 이미 이런 한옥 집에서 보냈습니다. 보시면 왼쪽은 창덕궁 연경당이라는 그 창덕궁 안에 있는 약간 사대부식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찾아보시면 또 더 자세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효명세자는 잘 안 와닿으시죠? 의 아버지가 순조였는데 순조도 약간 긴가민가 하시죠? 순조의 아버지가 정조였습니다. 자, 시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조가 굉장히 똑똑하고 문화 예술을 후원했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조선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왕이잖아요. 근데 정조가 여색을 그다지 밝히지도 않았고 여자에 대해서도 이런 게 없었는데 특히 한 여성을 지고지순하게 굉장히 좋아했던 궁녀였던 여성에 대한 그런 순애보가 좀 유명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낳았던 아들이 일찍 죽으면서 둘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둘째 아들밖에 생존하지 않아서 이 왕이 뭐 후계 문제에 대한 큰 갈등 없이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효명세자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순조가 물러나기 전에 한 5년, 6년쯤 전에 미리 자신의 아들에게 대리 청정을 시킵니다. 사실 뭐 조선의 역사에서 그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고 많이들 아시는 영조부터도 자신의 아들 그 사도세자를 몇 번이나 대리 청정을 시켜서 결국 아들내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긴 했는데 순조의 경우에는 뭔가 왕권을 좀 강화하고 이 주변의 그 귀족들을 어떻게 누르려고 했지만 뜻은 좋았지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똑똑한 우리 똘똘한 아들한테 이걸 좀 시키면 어떻게 변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맡겼는데 안타깝게도 효명세자는 너무 젊은 나이에 한 2, 3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이 효명세자가 아버지로부터 대리청정을 이제 받고 나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자신의 효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경당을 지었는데 이제 겉으로는 못지않게 중요했던 목적은 이곳에서 뭐 아버지 생신 장치라든지 이런 좀 큰 행사들을 거하게 치름으로써 왕실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왕실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창덕궁에 가면 그 후원 쪽에 우리 눈에는 꽤나 익숙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낯설거나 새롭지 않은 이 건축물이 있는데요. 우리 눈에 그렇게 익숙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뭐 선비, 사대부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이런 집들을 많이 봐서 그렇겠죠. 바로 궁궐 안에 지어졌지만 그런 사대부의 양식을 따랐고, 그렇지만 또 궁궐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들의 집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기품 있는 그런 집이 지어져서, 게다가 연도도 확실하고 이런 양식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특별하다 보니까 한국의, 특히 조선의 주택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도 언급되는 집이기도 합니다. 이 집을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그 서도호라는 작가의 아버지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이라고 하면 그렇네요. 연경당의 모습에 너무 매료되어서 저걸 똑같이 하나 지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경당과 거의 같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서도호 작가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 집이 나오는데요. 서울 성북동에 한옥을 멋지게 짓고 정말 정원과 이 집까지 그 주변 환경을 다 구성해서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집이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을 본걸 작가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막 학교 갔다 오면 인부 아저씨들이 열심히 뭐 나르고 있고, 자기는 동생이랑 이제 옆에서 놀고 이것저것 주워다 놀고 했던 그런 유년기에 한 10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해서 작가가 20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집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한옥에 대한 기억, 그게 그냥 전통 문화로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았고 생활했고 숨쉬었던 바로 그 장소, 특히나 서구의 주택 아니면 아파트, 이 공동주택과는 확연히 다른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막상 유학을 가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자신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고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원래 집 떠나면은 집이 귀한 걸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보내던 중에 이 허전한 마음을 작품으로 한번 풀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일련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여러 전시를 통해서 서도호가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이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요. 이 2010년도에 영국의 리버풀에서 열렸던 비엔날레에 전시한 혹은 설치한 이 작업 연결하는 집은 지금까지도 작가의 여러 작품 혹은 작업 세계를 볼 때 반드시 언급되는 그런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누가 봐도 기가 차는 그런 광경인데요. 뭔가 집이 이렇게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이렇게 집이 끼어 있습니다. 저렇게 집을 끼려면 이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 저런 상황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수평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아마 위에서 떨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유성처럼 이렇게 슝 하고 떨어졌든지, 아니면 뭔가 큰 재앙이 일어나서 추락했든지, 추락하는 비행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은유를 가지고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옆에 서 있는 건축물들, 바로 이 서구 주택과 서구의 건축물과 그다음 이 한옥의 대비가 너무 커서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으면 합성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비현실적인데요. 실제로 이곳에 사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당시에 이 작업이 설치되었을 때 의외로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인도인데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인도를 걸으면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걷진 않죠. 우리 집 앞 골목길을 특히나. 요즘 같으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면서 걷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도로를 보면서 걷다 보면 이렇게 옆을 볼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현지인들보다도 관광객들 아니면 특히 이걸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앞에서 웅성웅성 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뭔데 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입소문 바이럴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하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이 과연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릴까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겠죠. 이 집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양식의 그리고 서로 다른 시대를 각각 소유하는 그런 집 두 채를 그것도 아주 불완전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음으로써 작가는 자기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조형적으로 풀어내기도 했지만 또 보는 사람 누구라도 동서양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집만큼 누구에게나 익숙한 주제는 잘 없잖아요. 하나 더 재미있는 건 이렇게 보면 바로 집 앞쪽에 이 검은 대문, 이제 차고로 들어가는 문일 텐데 이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철조망이 둘러져 있어서 넘어가지 마라고 단단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가가 원했던 것은 뭐 가까이 가서 보고 물론 밑으로 가는 건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안 되겠지만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텐데 이렇게 닫혀 있는 문과 그 위에 걸쳐진 듯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걸린 듯한 이 이상한 집과 또 주변에서 마치 무뚝뚝한 얼굴로 서 있는 듯한 이런 건축물들의 조화가 너무 생뚱맞으면서도 재미있어서 이 사진이 이런 이미지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 연결은 되어 있을까요? 따로 이 작업을 막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건 있진 않았고 언젠가 한번 이렇게 집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거기서 이 작업을 잠시 소개를 했어서 이런 집도 있어 하면서 소개를 했어서 제가 링크를 가져왔었는데 뭐 중요한 자료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 있습니다. 이 한옥 혹은 집을 이상한 상황으로 갖다 놓는 것은 서도호의 장점이자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렇게 끼어서 괴로워하는 집 혹은 뭐 끼었지만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옥 못지않게 옥상 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집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옥이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집이 작가 본인의 그 어릴 때부터 살았던 윤영기의 집을 이렇게 조형화한 것이라면 지금 이 별똥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작업에서의 집은 서도호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처음 살았었던 직접 본인이 거주했던 그 아주 평범한 주택을 거의 실물 크기 한 4분의 3 정도의 크기로 이제 옮겼습니다. 조금 더 컸으면 또 역학적으로 그만큼 어려웠겠죠. 지금 이 장소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샌디에이고 캠퍼스에 가면 이제 공대 건물인데 그 중에서 한 건물 꼭대기에 이게 7층짜리 건물입니다. 높이는 한 30m 조금 넘는 그 정도인데 이 꼭대기에 이 집을 올려놓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작가가 마음대로나 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 학교 측에서 이제 이런 일종의 예술 장학금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여러 예술가들에게 후원을 해주면서 그 예술가들이 학교 캠퍼스 부지나 혹은 학교에 있는 어떤 건물이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작업만 이제 설치해라는 그런 일종의 장학금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장학금은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고 또 후원자들이 거기에 보태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서도호가 그러면 뭘 하지? 해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구상하기 시작해서 이걸 실현하기까지 하루 만에는 안 됐겠죠. 그래도 1년은 걸렸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7년이 걸렸답니다. 무려. 그만큼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작가가 혼자 이렇게 사부작해서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너무나 많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공학적으로도 이게 안전할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가 봐야 되니까요. 집이니까 들어가 봐야죠. 그냥 보는 장식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설치할 때도 밑에서 보면은 저 아슬아슬함이 더 잘 보이는데요. 마지막에 설치할 때도 이게 워낙 높고 하다 보니까 당시 웬만한 크레인으로는 안 되고 정말 적어도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크레인을 가져와서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많은 노고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본다면 집 자체만 보면 그냥 아주 산뜻하고 예쁜 그런 일반적인 주택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옥상을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아래쪽은 이제 허공인 거고요. 저 뒤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게 걸쳐져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 주변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 정원 또한 작가가 직접 조성했습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 주니까 미국 서부죠. 그런데 이제 동부 쪽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들을 가져다가 여기 한번 심으면서 니들이 서부에서도 살아남는가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심었답니다. 뭐 식물이니까 괜찮지 않겠어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미국 미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자연환경이 달라지면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남 혹은 섞이는 것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저 집도 꾸몄는데요. 이 내부를 보면 제가 큰 사진은 따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그냥 여느 평범한 서재 같은 느낌의 집입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책장도 있고 책도 놓여있고 저 뒤쪽으로는 벽난로가 있네요. 그리고 그 위로는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보통 영화를 보면 이런 벽난로 위에는 가족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서 전시해 두곤 하죠. 이 탁자와 또 의자들 등등 해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무난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혹시 뭔가 하나가 각도가 좀 튀는데 하는 게 있으시다면, 사진이 작아서 사실 제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 중앙의 샹들리에만 똑바릅니다. 중력 때문이죠. 나머지는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 바닥 자체는 한 5도 정도 지면에서 이제 기울어졌고, 그다음 집 전체는 10도 정도가 기울어지게 이걸 이렇게 비스듬히 걸치려니까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5도 10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지는 들어갔을 때 과연 그게 막 확 와닿을지 정말 막 무서울지 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닥이 기울어진 것보다 만약에 무섭다고 한다면 아마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 상상력 때문에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이러한 작업, 집 한 채를 남의 집, 남의 건물에다가 떡하니 갖다 올려놓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전혀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선례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에르빈 브룸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설치 작가이자 개념 미술가입니다. 브룸이 2006년에 선보였던 이 하우스 어택이라는 설치를 보시면 집의 위아래가 이제 뒤바뀌었다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꽤나 비슷하게 이렇게 집을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혹은 예상치 못했던 낯선 환경으로 가져다 놓은 작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미술관인데요. 오스트리아 빈에 입니다. 이제 그 브룸의 전시를 크게 하면서 그걸 기념해서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해서 이런 설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에 갔다 놓으니까 뭔가 훨씬 덜 어색하고 당연히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그것도 거꾸로 갖다 놓는 작가도 있긴 합니다. 클래스 올덴버그는 많이들 아시는 유명한 팝 아트 작가인데, 우리나라에도 저 당장 청계천에 가면 그 하늘을 향하는 소라 고둥이 있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작업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또 청계천을 가면 꼭 찾는 그런 명물이 되어 있기도 한 그런 클래스 올덴버그가 2001년에 이 거대한 아이스크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고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작은 크기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확대하고 심지어 그것을 거꾸로 마치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건물 위에 꼭대기에 갖다 세워 놓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뭘 갖다 놓는지, 그리고 뭐 거꾸로 놓는지 바로 놓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이 작가들이 원했던 것은 공통적으로 깜짝 놀랐지 보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아? 좀 네 주변에 있는 것들도 그럼 한번 다른 눈으로 봐보지 않겠어? 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이
아, 그래 이제 아이스크림도 조심히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방금 자신이 떨어뜨렸던 그 아이스크림 콘에 대해서 더 애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심정의 변화가 아주 미세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겠죠. 바로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 아주 작은 시점의 변화만 있어도 모든 작가들이 내 작업 성공했어 라고 뿌듯해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작가들은 좀 더 성공적으로 그걸 하기도 하고, 즉 이 부름, 에르빈 부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웃겨서 좋아합니다. 전시를 보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허를 찌르는 작업들로 유명하니까 혹시 접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고요. 올덴보그는 뭐 말이 필요 없는 팝 아티스트죠. 서도의 경우에는 이제 집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물 혹은 매개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변주해 나갔습니다. 앞서 제가 공간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이자 공간이자 사물이죠. 뭐 당장 우리가 집이 없이는 살 곳이 없으니까 안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특정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고,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한국적인 마인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혹은 나 어디 살아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할 텐데요. 바로 이런 집의 미술평론가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층의, 다양한 그 의미의 층위를 이 서도만큼 잘 갖고 노는 작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인 작가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다음 작업은 2011년도, 12년도에 이제 공개했던 투영이라는 작품인데요. 보시면 이때부터 혹은 지금 이 작품부터 오늘날 서도 했을 때 시그니처처럼 따라다니는 바로 그런 류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그와 정반대되는 물성을 가진 작품으로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풀어내는 건데요. 집은 아무리 우리가 다른 집을 짓고 싶어도 천으로는 지을 수 없죠. 천 말고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콘크리트는 물론이거니와 금속, 유리, 19세기 중반쯤부터 유리가 가능했고 20세기 초에 들어서는 이제 거의 철골 뼈대를 가진 그런 최신식 첨단 건축물도 등장하죠. 그리고 좀 더 많이 올라가면 뭐 밀집이라든지 그야말로 조금 연약한 재료들도 쓰긴 합니다만, 돌이라든지. 그렇지만 유목민들을 제외하고는 천이 있을까요? 뭐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들 텐트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천보다도 혹시 몽골이나 그런 유목민들의 천막이나 텐트를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 뭐라고 생각하신다면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십시오. 미술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특히 비엔날레나 뭐 무슨 날레로 붙어서 이렇게 크게 열리는 전시들에는 웬만하면 걸러서 한 번씩은 그런 류의 작업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혹시 부산 비엔날레를 제가 강추했었는데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거기에도 그런 천막이 하나 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아늑하게 비디오가 재생되었었고 음악이 틀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천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없진 않지만 서도의 천으로 된 집은 좀 다릅니다.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불면은 출렁거릴 것 같은데요. 어떤 견고함도 안정성도 없는 그런 집입니다. 도대체 이 서도호라는 작가는 그러면 왜 집이라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튼튼해야 될, 안정적이어야 할, 안전해야 될 이런 집을 이렇게나 연약한 천으로 만들까요? 바로 그 질문이 혹은 그 지점이 서도의 작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집에 대한 그런 강한 기억, 추억, 그리고 집에 대한 애정, 자신이 살았던 특히 한옥,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 대한 것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건 일부일 것이고요. 사실 작가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더 집의 소중함과 사는 장소의 소중함,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질을 띠는지 어떠한 속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의미 플러스 이제 작가에게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는 공간, 이것이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집은 중요하죠 하는 것보다 이런 걸 하나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집은 중요하지라고 바로 와닿겠죠. 바로 시각예술가, 조형예술가인 그가 이런 식으로 집에 옷을 입힘으로써, 사람은 옷 입으라는 법은 없죠. 이건 작가 본인이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집에 공간에 옷을 입히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의식주라고 해서 옷과 집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한데 묶어서 이렇게 융합해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처음 봤던 그 한옥은 건물 두 사이에 끼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옥상 꼭대기에 놓였었고, 지금 세 번째 이 투영에서는 거꾸로 된 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관람객들이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위쪽 천장이 이렇게 유리처럼 많이 반사하는 재질의 천장이라야 이 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겠죠.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마치 우리가 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 용왕님을 방문했던 토끼나 이런 전래 동화처럼 이 수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집의 거울상을 이렇게 나란히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도 이 작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가까이 가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천만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형태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금속으로 뼈대를 만들고요. 그 위에 아주 얇은, 이게 일종의 견직물입니다. 그리고 좀 반짝이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은처럼 반짝인다고 해서 은조사라는 실을 사용해서 만든 그 직물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해서 재봉해서 집을 만듭니다. 아마 초기에 무명 작가 했을 때는 일일이 다 했을 텐데요. 본인이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을 테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도저히 혼자 해낼 수 있는 양이 아니다 보니까 집을 혼자 어떻게 짓겠어요. 하물며 천으로 기워도 그렇겠죠. 그래서 조수들과 함께 혹은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곤 합니다. 본인도 물론 처음에는 바느질을 했었고요. 가까이서 보면 우리의 그 전통적인 문양들, 여기 보면 이제 아주 그 발톱의 날카로움을 자랑하는 용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와나 혹은 그 아래쪽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리움 미술관 그 전경을 보시면 여기는 관람객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통로, 램프의 천장에 이걸 설치해서 이렇게 걸으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류의 작업은 작업 그 자체보다도 그거 못지않게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렇게 햇볕이 들면 그 반짝이는, 아주 막 화려한 반짝이면 아니더라도 은은하게 반짝이는 그런 직물의 성질과 또한 투명해 보이기까지 하는, 우리는 반투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성질, 이렇게 사진으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업은 집 속의 집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그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이제 개관하면서 그 기념으로 초대되어서 설치한 작업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투영이랑 이제 집이 서 있는 방향만 다를 뿐 비슷한 류의 작업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혹시 이 작품을 오늘 처음 보신다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냥 하나의 집이 아니라 한 집가 보이는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직접 보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현관에서부터 들어가서 안에 이제 공중에 부양하고 있는 집을 볼 수 있는데, 한옥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차이, 전통적인 서양식 건축물, 작가 본인이 살고 있는 뉴욕의 그 건축물과 그 안쪽에는 한옥을 이렇게 대비되도록 자신이 어릴 때 살았던 한옥의 모습을 대비를 시켜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특히 재밌네요. 이게 입구인데 분명히 이 위로 이 한옥의 지붕이 겹쳐 보여서 마치 어디 신전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한옥의 바닥은 당연한 얘기지만 뚫어놓아서 관람객들은 이제 그 아래에서 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설주라든지 아니면 문의 아니면 뭐 지붕의 기와의 다양한 무늬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있을 때의 그런 장점이 되고, 심지어 사실 뭐 확대해서 보면 끝이 없으니까요. 이런 정말 글귀, 문패라든지 이런 것까지 싶은 것까지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물론 작가가 의도한 것은 여기서 나 똑같이 현실을 미술관으로 가져왔어는 아니겠죠. 이런 류의 작업을 할 때, 특히나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작업을 할 때일수록 예술가는 더 진지해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믿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뿐 아니라 이제 음악에도 조예까지는 아닌데 즐겨 듣다 보면 현대음악도 한 번씩 듣곤 합니다. 근데 현대음악은 혹시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막 홀에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5분 동안 음을 한 3개, 4개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유명하신 백남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상도 하고 좋지 뭐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미술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 이런 의도도 있을 텐데, 바로 그러한 음악일수록 작곡가들은 기를 쓰고 최고의 연주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니 5분 동안 피아노 건반 3개만 누르면 되면 사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현대미술도 마찬가지로 이거 나도 하겠다라고 정말 많은, 이 작품은 물론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작업일수록 더 스킬이 좋거나 테크닉이 좋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작업일 때 대충 만들어 놓거나 디테일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아 그렇지 역시 아니지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특히 작가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설치 작업에 사용되었던 예시인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이런 작은 도구들, 기구들, 아니면 설비들, 왼쪽에는 이제 양변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냉장고네요. 뭐 혼자 사니까 냉장고 클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들까지도 그 작은 디테일들을 살려서 천으로 똑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뉴욕 아파트에 있는 이제 사물들을 별도로 따로 만들어서 표본이라는 이름으로 또 전시도 했고요. 이거는 다시 돌아가서 그 한옥집, 그 보셨던 한옥집, 그 한옥집의 겉에 있는 그 집의 이제 경첩이 되겠네요. 그리고 옆에는 벨을 누를 수 있습니다. 보통 서양의 주택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구에서 이걸 누르고 그 사람이 문을 이제 삐 하고 열어주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각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런 벨까지도 구현을 해냈습니다. 직접 보면 이 서도의 작업은 뭐 이론적으로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을 뿐 아니라 직접 보면 그 비주얼,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좋아서 정말 즐겁게 작업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안에 관람객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화면을 통해서 조금 그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죠. 전시 제목이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집속의 집인데 제가 한 번을 더 적었나요? 3번인데요. 이걸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4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쪽의 집, 자기가 살았던 그 한옥에서부터 이제 그 집을 감싸고 있는 미국에 살았던 그 대주택, 그다음에 이걸 다시 감싸고 있는 서울관, 미술관이라고 하는 집, 그다음 더 크게 확장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만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각을 너무 편협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전시 제목을 내걸어서 전시로서도 좋았고 작업으로서도 아주 호평을 받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집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갈까요? 사실 서도가 집 말고도 다른 작업들도 많은데요. 뭐 인체나 아니면 사물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잘 모르셨다면 더 보시면 되겠고요.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한국적인 집, 특히 서도가 살았었던 그런 한옥 얘기도 나왔지만 그와 극단의 반대 지점이 있으면서 한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아파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연두라고 하는 작가가 2001년도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상록타워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서울의 그 한 아파트,
이제 상록타워에 사는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이거 가족 사진 무료로 찍어드릴게요. 신청하세요. 했더니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직 오늘날처럼 사기가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무려 32가구가 신청을 해서 그 가구들 대상으로 가족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조건은 그들이 이렇게 보시면 너무 작아서 지금은 안 보이시죠? 자신의 집에서,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포즈를 취하고 작가가 찍어주는 것이었는데요. 똑같은 아파트이지만 지금도 그렇죠. 들어가면은 그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기호에 따라서 무엇을 어디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집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인물들도 이렇게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 여기서는 아직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겠죠. 아기가 어리네요. 그리고 아기의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고 그러면서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가족입니다. 모두가 다 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포즈를 취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같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같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천장과 조명일 겁니다. 나머지는 그야말로 완전히 바뀐 집들이 촬영되었습니다. 인물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 혹시 조금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물론 나름 자연스럽게 서 있으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말 모두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복합니다. 행복하겠죠? 이들이. 그렇지만 당장 카메라가 없을 때 이 가족이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바로 그 지점. 이 사진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라는 것이 정현도의 작업에서는 항상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보이는 걸 다 믿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면 싸움 나겠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자세가 이렇게 뻣뻣한 자세가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장면처럼 보이면서도 어쩐지 무대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자연스럽다면 사실 좀 흐트러진 모습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바닥 치운다고 아마 나름대로는 치웠을 텐데 물론 작가가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 옆에 문이 있다든지 보통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거나 하면 무대 옆에는 특히 소극장 경우에는 문을 열고 이제 배우들이 출연하죠. 이런 식으로 뭔가 등장하는 통로처럼 보이는 요소를 화면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더 한층 이 인물들이 무대 위에서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찍힌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했겠죠. 멋진 가족 사진을 얻었을 텐데요. 겉보기에는 한없이 평화롭고 화목하고 너무나 이상적인 사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히나 한국의 그 주택 사정과 아파트를 향한 전 국민의 열망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무려 20년이 더 넘은 지금에도 좀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좀 씁쓸한 맛도 드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보고 있으면 즐거운 작품들이고요. 이렇게 첫눈에 딱 봤을 때는 뭐 재미있기도 하고 웃을 수도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2004년도에 제작한 원더랜드는 제작 동기부터가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일단 왼쪽 사진을 보실까요? 왼쪽을 보시면 침대 위에 여자아이와 나이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아마 뭐 언니일 수도 있겠고 하다가 보니까 엄마인가 보다 하고 얼굴을 보니까 좀 많이 닮았네요. 이 둘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근데 복장만 봐서는 멀리서는 큰언니와 동생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주변을 보면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보통 놀고 나면은 이렇게 놔두진 않죠. 그리고 그 배치도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저건 벽에 걸려 있어야 할 벽시계인데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어쩐지 중력과 원근법과 공간의 그 법칙을 다 물리학적인 법칙을 무시한 것 같은 작품입니다. 바로 오른쪽의 이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미술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보일까가 이 작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이걸 위해서 작가 직접 어린이집에서 한 뭐 3개월 정도 이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애들의 호감을 사고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일련의 작업을 제작합니다. 이런 맥락 없이 보더라도 우리는 처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어지러운 방에서 저러고 있을 수 있나 당장 치워야지부터 해서 저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다니 저 여성은 저 엄마는 복 받았네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일상의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쩌면 이 엄마도 한때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과감히 털고 일어나서 자 이제 치우자 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던 것까지도 이 작가가 얘기해 줄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다는 당연히 못 보겠지만 일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올드해 보이는, 그리고 정말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그런 집 현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마침 지금 아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몇 초만 더 지나면 이제 뭐가 나올 텐데요. 영상이 멎어서 지금 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다큐멘터리 노스텔지어, 그다음 정연두라고 구글 검색창에서, 네이버에서는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검색할 때는 네이버는 안 쓰거든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미지나 작품의 어떤 사진을 찾으실 때는 구글로 가십시오. 정보를 찾고 싶으시면 네이버로 가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지식백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꽤 잘 돼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정말 웬만한 백과사전 뭐 부럽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긴 하는데, 이미지만큼은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잘 안 풀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으시면 전 세계의 매우 친절한 네티즌들이 마구마구 올려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정연두 다큐멘터리 노스텔지어, 뭐 2008까지도 아니고 그렇게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 비메오라고 하는, 한때는 유튜브의 강력한 경쟁자로 불렸지만 이제 좀 처진 것 같습니다. 비메오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 이게 많진 않아요. 한 6분 정도인데 앞에 계셔서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듯한, 그러니까 이 작업을 했을 때가 2008년인데 그 당시로서도 훨씬 오래되었죠. 그런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어릴 때 작가가 살았던 집이라든지,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이라든지, 혹은 그 거리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백두대간을 이렇게 등반을 하면서 봤던 그런 풍경들, 뭐 시골의 풍경, 농촌 풍경, 아니면 이렇게 해가 뜨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 더 얘기할 거리가 없었을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진에서는 배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보이죠? 배우 있고 조명, 옆에 사다리, 그리고 아마 뭐 조연출일까요? 아니면 감독일까요? 옆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 이거 이제 다큐멘터리 이거 찍으려고 준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니요, 이게 영상의 정말 그 장면입니다. 바로 제목 그대로 다큐멘터리, 본인이 어릴 때 살았던 혹은 본인이 경험했던 그 팩트를 가져오되 어린 시절의 노스텔지와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상.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보러 갔을 때
사실 우리는 알죠. 저기서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두 주인공이 꽁냥꽁냥 하고 있어도 저 뒤에는 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옆에는 뭐 수많은 다른 조명 기사와 도와주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화면만 볼 때는 거기에 빠져서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바로 거기에 착안해서 이거 보여줘도 사람들이 아마 알아서 이거 이렇게 지우고 영상을 보겠지라는 생각에서 처음엔 출발을 했었는데요. 결국 다큐멘터리와 이 허구 혹은 현실과 실제와 가상 사이의 경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두가 주로 영상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정현두의 화두 자체가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영상이 보여주는 그 이면이 얼마만큼이나 영상 자체의 내용과 이어지는지 혹은 서로 부딪히는지, 그리고 그 경계를 우리가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훨씬 작가의 주의를 끄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누군가는 그렇지, 나도 저거 비슷한 데서 살았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그래, 영화는 저렇게 촬영하는 거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다큐멘터리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노스텔지아를 가져다 주는 기억의 한 장면일 겁니다. 이렇게 새 영상과 이미지 작업을 받고요. 이 영상 매체, 특히 비디오나 영화는 사진이 미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게 매체 중에서는 비교적 짧은 편인데요. 19세기 전반, 1830년대쯤부터 카메라가 제작되어서 그렇게 서서히 예술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도 사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었고, 지금이야 사진상을 따로 줄 만큼 그냥 미술제에서 아예 사진 분야에 대한 상을 따로 신설해서, 그러니까 현대미술제에서요, 따로 그걸 수여할 만큼 이제 사진의 예술성을 누구나 이견 없이 인정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의외로 시간이 그렇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 사진 매체나 혹은 비디오는 말할 것도 없죠. 더 짧습니다. 1960년대에 잘 아시는 백남준이 그 소니사에서 만든, 직접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포르타팩이라고 하는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 비디오도 처음에는 그냥 개나 소나 하는 것, 아이들도 찍을 수 있는 것에서 이제 점차 미술 작품이 지위로 올라갔는데요. 사진이든 아니면 비디오나 이런 동영상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미술 작품, 특히 회화, 조각과 비교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예술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장르에 없는 요소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간인데요. 음악은 시간 예술이라고 하죠. 미술은 시각 예술,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술에서는 전통적으로 청각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미술에서는 사실 의미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시계를 그려 넣는다든지, 아니면 막 다 낡은 물건을 집어 넣는다든지 해서 보는 사람이 저 책은 원래는 깨끗했겠는데 이제 더러워졌네, 시간이 지났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그저 암시하거나 상상할 수 있도록만 그렸었는데, 이 영상이 등장하면서, 동영상이 등장하면서 관람객들은 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두 가지 시간이죠. 내가 보는 시간, 그리고 영상 속 시간. 그러니까 점점 더 작품이 정교해지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는 아마 작가가 의도했던, 처음에 작품을 구상했던 시간에서부터 본인의 경험이 녹아 들어갔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걸 실제로 촬영한 시간, 그리고 이걸 보는 관객이 또 경험하는 시간에서 다시 더 층위가 많아질 겁니다. 이러한 시간 예술, 시간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장르들이 처음에는 홀대를 받았지만 이제는 어엿한 미술의 한 장르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의 측면에서 전통 매체를 쓰면서도, 전통 장르 안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시간의 이야기를 하는 작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근택이라는 주로 동양화를 전공했던 우리의 바로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요. 이렇게 얼핏 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산수화나 수묵화, 뭐 사분자, 아니면 하다못해 민화하고는 다른데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종이에 수묵, 그러니까 먹과 그리고 채색, 담채 혹은 채색을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의 그 동양화 전통 안에 존재하긴 하는데요. 주제를 보면 확실히 현대적입니다.
여기 찾아보면 이 집 안에 저기 제가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제 곳곳에 이런 재미있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뭐 방금 씻고 나온 듯한 어린아이가 이제 막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우 옷을 입고 있다든지 바닥이 온통 어지러운데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정현도의 원더랜드처럼. 근데 여기서는 의도적인 자기적인 배열과 혹은 그냥 어지러진 것 그 사이의 애매한 지점에 모호한 지점에 있는 듯 합니다. 그냥 놀아도 보통 이렇게 기린 장난감이나 여러 장난감들이 펼쳐질 것 같긴 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또 언제 치우지 하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주 흔한 일상의 풍경이겠죠. 바로 이러한 풍경을 작가는 아주 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해서 이 지극히 현대의 일상을 담아냅니다. 사실 유근택이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당연한 얘기지만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애를 낳아서 키워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이런 걸 그려볼까는 너무 쉬운 얘기죠. 집을 이사하면서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공간에 작가가 주목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예민한 부류들이잖아요. 이 아파트라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단절시키는지, 물론 이거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뭐 주택에 살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혹은 새로운 연결 지점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골고루 보면서 이 아파트 공간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정연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 아파트 공화국의 일면을 계속 다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멋진 작품들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아파트의 한 거실 풍경을 다만 아주 넓게 무려 3m가 넘는 너비로 이 종이 세폭을 연결해서 그렸다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이사에서 또 얻은 그 당시 느꼈던 것을 토대로 수평적 이사라는 제목의 이런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실내를 보면 이것도 제가 그렇게 선명한 이미지는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조금 작은 걸 가져왔습니다. 어느 아파트의 한 실내인데요. 아까 봤던 상록타워에 나올 법한 그런 거실 같네요. 저 오른쪽 가장자리로는 베란다와 그 너머로 보이는 또 다른 아파트들, 도시의 그 한 풍경이 보입니다. 왼쪽 그림은 아마 이사한 후 혹은 뭐 이사하기 전이 다 될 수도 있겠죠. 비어있는 이 공간. 그런데 그 자체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두 작품이었고, 이게 연작이다 보니까 꽤 여러 장면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이 더 재밌지만 우리는 잠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파트에 주목하면서 특히 작가가 제일 재밌게 생각했던 것이, 보통 주택이나 이제 이런 곳과는 달리 아파트는 보통 베란다끼리 마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동과 동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도 있죠. 그러면 나쁜 의도는 아니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옆집에서 오늘 저녁에 뭘 먹는지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뭘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맞은편 집 옆동의 그 창문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 꼭 숨 쉬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숨을 쉬는 생물은 결국 자라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뭐 죽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죠. 이 아파트를 혹은 이러한 집을 일종의 생물이라고 본다면 저렇게 숨을 쉼으로써 자라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실내 공간이 점점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부터 또 기발한 상상력들이 발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라는 실내는 자세히 보면 아파트의 그 풍경인데요. 다행히 이 작품, 이 이미지는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이 뭐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연작, 자라는 실내라는 제목의 연작이 많은데요. 일단 한 번씩 쭉 볼까요? 뭔가 눈에 거슬리는, 우리의 시각을 방해하는 것 같은 저 나무들을 다 치웠을 때의 풍경을 상상해 보신다면 역시나 매우 혼란스럽게 잡다하게 물건들이 널브러진 실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뭐 신발부터 해서 옆으로 가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군요. 옆쪽으로는 베란다, 그리고 옆 건물, 그리고 거실장, 벽에 걸린 침대와 꽃도 있네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또 다른 공간, 아마 부엌, 주방인 것 같고 거기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까지.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조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위에 마치 잘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더 잘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해줄 수 있을 이러한 식물 혹은 나무들을 배치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두 이질적인 종류의 공간과 생물을 집어넣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이질적이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집에서나 혹은 아파트 주변에도 우리는 조경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심어 놓은 것을 보는데요. 바로 그런 자란다는 시점에서 이 둘을 연관시켜서 작가가 보고 있는 것 같죠. 또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확대하면 커지는데요. 조금 더 알록달록하게 실내의 풍경을 그린다든지 그렇지만 이렇게 포인트가 될 정도로만 군데군데 사물들의 색을 집어넣고 전체적으로는 단일한 톤으로 동일한 톤으로 화면 전체를 통일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봤던 그림이 이제 나무의 레이어와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그 면과 그다음 실내 풍경의 면이 두 개를 마치 겹쳐놓은 것 같았다면 지금 여기서는 나무까지도 비슷한 톤으로 통일시켜 놓아서 훨씬 더 화면 전체의 응집력은 높아졌습니다. 반면 좀 더 몽환적이고 그런 상상적인 상상 속의 세계 같은 분위기는 강해졌죠. 인물들을 그릴 때도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자세인지는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책을 보고 있는 그런 자세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공간이었던가요? 우리 집은 안 그런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는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 방만해도 저는 먹고 자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곳에서 일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해결하는 공간인데요. 작가 역시도 역시 부인이 이제 동료 미술가인 입장에서 집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그리고 애도 보는 그러니까 그런 주부로서의 역할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집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집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일하고 들어와서 쉬는 장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면적인 공간이구나라는 데 착안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이 자란다고 표현함으로써 사실 전통적인 수묵화가 바뀌었나요? 밑에 거 제가 누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전통적인 그 수묵화나 우리의 그 한국화 혹은 동양화에서 이렇게 시간에 관해서 다 접근했던 그런 방식에 대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조금 더 현대식으로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한 흔적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무수히 자라나는 식물들을 혹은 이 나무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이수경의 도자기 생각도 났었고요. 마치 누군가가 갖다 놓았지만 시작은 했지만 스스로 알아서 번식하기 시작하는 증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그렇게 채워나가는 이런 과잉의 시대를 표현하기에 이것보다 더 적절한 이미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는데요. 뭐 다 사는 데가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자면 마지막 그림은 제가 제 눈길을 끌어서 그냥 하나 넣어봤습니다. 늙은 거인이라는 올드 자이언트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까지처럼 그렇게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혼란스러운 사물들 아래쪽을 보시면 여행 가방에서부터 뭐 다양한 피아노와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심지어 이 집은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의 영역이 시작되죠. 그런데 가장 재밌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것은 바로 이 코끼리입니다. 왜 여기서 뜬금없이 코끼리가 나오지? 라는 질문은 미술작품을 보면서는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코끼리에 대한 연상이 있다면 더 재밌게 작품을 보실 수 있으실 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잡생각이 있을 때 이 코끼리를 좀 드러내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었던 적이 있어서 특히 서구권에서 그걸 들은 적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불필요한 존재 그런데 마냥 치워내기는 너무 거대해서 쉽지 않고 저걸 치웠을 때 또 그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존재를
코끼리라는 동물을 사용하면서 너무 멋지게 작가가 잘 풀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고양이나 개라면 조금 또 달랐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러면서도 너무 위협적이지 않은 동물로 풀어놨습니다. 아파트에서 시간으로 넘어왔었는데요. 이제 쌓여간다는 혹은 뭔가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작품을 봤더니 이 작업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역시 현재 활동하는 한국 작가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정말 그 축에 들 작가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봤었던 이불이라든지 혹은 오늘 또 서도도 있었지만 양혜규도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그 작가인데요. 따로 뭐 한국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양이라고 얘기하면 통할 정도의 이제 그런 주목받는, 인정받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술가도 무명일 때는 힘들었겠죠. 알아주지 않을 때는 더군다나 이런 개념적인 작업을 하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작품들을 보관할 곳이 없었던 작가가 이걸 팔지 못하면 어쨌든 자기가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창고를 따로 대여해야 하지만 그 경비조차도 부족했던 작가가 골머리를 앓다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걸 전시장에 보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팔리지 않은 그런 작품들, 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제 나무 팔레트 4개를 이어놓고 붙여놓고 그 위에 자신이 팔지 못했던 것들을 나란히 쌓은 채 저 뒤로는 튼튼한 음료수 박스들이 보이죠. 제목을 떡하니 붙여서 창고 작품이라고 창고 피스라고 붙여서 내놓았더니 이게 컬렉터들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컬렉션에서 이 작업을 구매해서 지금은 정말 당당하게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으면서 곳곳에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가가 재치가 있었네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리고 사람 죽으라는 법 없네 이것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양혜규의 작업의 가장 본질을 건드리는 그 지점,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도 항상 그 이면을 보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작업에서부터 잘 드러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의 그녀의 작업들, 양혜규의 작업은 역시 뭐 난해하다면 난해하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한 환호를 받는 그런 작업들인데요. 이 사동 30번지라는 설치 작업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일회성으로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관객 참여 퍼포먼스처럼 시행되었었습니다. 인천에 가면 아주 변두리에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리고 잘 가지 않는 그 변두리에 있는 동네에 작가의 할머니가 사셨던 집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은 이렇게 낡아서 허물어졌고 제가 밖에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 괜찮은 게 없어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지금 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공간 곳곳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관람객들이 공간을 보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일회성이었고 또 어떤 작가도 이게 양혜규의 첫 개인전이었는데요. 개인전을 처음 하는 심정을 아십니까? 아니 우린 모르지라고 하시지 마시고 처음은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작가로서 첫 개인전은 항상 그전에는 그룹전만 하겠죠. 남들이랑 같이 설치하다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걸고 한다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런 데다가 그것도 잠시 막 허물어져 가는 집에 잠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용기는 또 어디서 나왔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일종의 개척 정신일까요? 이게 양혜규의 지금까지도 작업을 계속 지배하는 작업에서 보여지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올 사람은 와라는 아주 도발적인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찾기도 어려웠고 여기를 알아도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가서도 물어서 헤매어서 왜냐하면 그쪽에 사는 이들도 잘 모를 테니까요. 그 집 어디 있어요? 라고 해서 겨우 찾아가서 들어가면 뭘 보라는 거지? 라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한 몇 타에 걸친 그런 뒤통수를 맞는 상황들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아마 양혜규라는 작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고 혹은 이 작가의
이 작가의 작업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어서 이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했다면 지금쯤은 아주 뿌듯하게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었어 라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개념적인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저의 역량도 부족하거니와 이 양혜규의 작업은 너무나 많은 철학적인 심도 있는 고찰을 필요로 해서 저는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뭐지? 나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건 뭘까?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크고요. 깊게 들어가지 못하겠다면 버리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작가가 욕하겠죠. 아니요. 공부는 물론 하면 좋겠는데 파면 팔수록 논문 몇 권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작품이기는 한데 거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뒤에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우의 산맥이라는 이 작업은 지금 보시는 것은 나중에 또 양유가 상도 독일에서 큰 상도 받게 되었던 그런 일련의 전시에서 선보였던 작업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일상에서 흔히 보는 블라인드를 이렇게 뭐 많게는 어떤 작업의 경우에는 대형 작업의 경우에는 뭐 한 200개 가까이 설치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블라인드들이 이제 타이머를 설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올라갔다 내려간다든지 혹은 이렇게 빛이 비춰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종의 시각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잠시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저 조명이 둥글어서 마치 해가 떴다가 지는 것 같은 특히 일몰 때의 그 붉은색과 함께 그런 연상도 해보실 수 있겠죠? 회화적으로. 그 외에도 이 공간 자체를 걸어다니면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경험하는 이것도 이 작업의 분명히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거밖에 모르겠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감각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놓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목표인데요. 사실 한 가지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대리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딱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에 향도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을 걸어 다닐 때는 빛, 시각, 그다음에 저 소리, 조명이 이제 꺼졌다 켜졌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작은 소리들, 그리고 거기에 향까지, 냄새까지 해서 그야말로 오감은 조금 과장이지만 여러 감각들을 자극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또 다른 비슷한 류의 작업들에서는 좀 더 어두운 공간, 아니면 더 크고 대형으로 가기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작업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놔두면 계속 볼 수는 있겠군요. 네, 여기는 조금 더 어두워졌죠. 여기서는 블라인드 자체는 움직이질 않아서 그런 역동적인 느낌은 좀 덜합니다. 근데 다른 대형 작업들에서는 이제 블라인드가 막 이동하면서 마치 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훨씬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효과들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양혜규를 아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양혜규하고는 뭐 친하지 않아요 라든지 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접근하시라는 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어야 하면 이제 작가가 쓴 길고 긴 작업 설명문을 읽으시든가 아니면 이건 어떤 과거의 혹은 현재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조우의 산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두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탐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것도 현대미술, 동시대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경향으로서 요즘은 뭐 연구자인 작가 내지는 혹은 조사하는 작가 혹은 학자인 작가 등등으로 공식적인 분류는 아니지만 그렇게 라벨이 붙기도 합니다. 작가 미술가라고 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냥 작업실 안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조사 작업을 하고 검색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파고들고 그래서 거의 뭐 전문가급으로 공부를 한 그 일련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을 수도 있겠고 본인이 공부한 모든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조형으로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인물과 이게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를 묻고 따지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 현장에서의 경험 플러스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한번 접근해 보면 조금은 장벽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잉 축적 얘기하면서 양얘기로 들어왔었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시간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사진 매체는 동영상에 비해서는 시간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을 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서 평생 동안 이 시간의 경과를 연구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제는 인정받은 작가인데요. 김아타는 온에어 프로젝트라는 이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계 유수의 대도시들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타임스퀘어죠. 장시간 동안 카메라를 노출해서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몇 분의 1초 아주 짧은 시간에 찰칵하고 사진을 찍고는 그 장면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작가는 8시간을 노출하면서 이것이 조금 흐릿하기도 하지만 옆을 보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노출해서 찍은 사진 특유의 그 서서히 변하는 모습들이 같이 찍히기도 합니다. 동일한 장소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진과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옆에 이 도로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그런 시간의 경과를,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혹은 뭐 이제 움직이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까지 은은하게 모호하게 담기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거의 대척점에 있는 작품이 혹은 장소가 바로 DMZ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낯선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맘대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는 정적이고 조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 안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고 있을 텐데요. 이런 DMZ를 찍음으로써 비무장지대를 이제 역시 8시간 동안 똑같이 노출해서 찍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정말 많은 인파가 다니는 이 대도시와 DMZ의 모습은 마치 극과 극으로 이렇게 다른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한두 점의 작품만 가지고 오롯이 설명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속성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탐구한 작업이라는 선에서 보신다면 김아타의 작품은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이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사진 작가에게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작품들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던 비교적 일상적인 주제들 아니면 이렇게 좀 다소 개념적인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또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와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술을 한 잔 곁들여야 될 것 같은 이렇게 풍치는 풍경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광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치 나무 사이로 뜬 달을 보는 듯한 이 풍경은 사실은 달이 아니었습니다. 노순택의 야릇한 공, 그냥 읽으면 야릇한 공이 되겠죠. 근데 쓸 때는 저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이미 제목 자체가, 표기 자체가 이거 야릇한데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 작업은 바로 노순택이 꾸준히 추구해왔던 우리 사회의 우리가 흔히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공간들을 가시화하는 그런 작업의 연속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평택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설치된
건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달이라고 봤던 그것이 사실은 아주 특수한 종류의 레이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시다시피 누가 재미로 세운 것은 절대 아닐 것이며 어떤 군에 의해서 세워졌을 텐데요. 바로 미군들이 세워놓았던 그런 특수한 종류의 레이더 시설이었고, 작가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주민들조차도 몰라 저거 뭔지, 그냥 원래 있었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니까 그 순간에 저게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도 못 보지? 왜 저걸 인식하지 않지? 라는 바로 그 작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련의 과정들 계속해서 군에 이제 질문을 하겠죠. 문의를 하고 답변을 얻지 못하고 기다리고 다시 또 문의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알아냈던 것은 미군이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이것을 설치했었고, 이 레이더를 통해서 뭐 이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주민들의 그런 모든 것까지도 포착이 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주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었고, 저게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걸 설치한다는 것 자체조차도 아무도 몰랐던, 정말로 무심하게 지내는 그 일상 속에 묻혀진 아주 교묘한 장치 시설이었던 것이죠. 작가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옆에 제가 찾은 또 다른 사이트들에서는 조금 검색해 보시면 이제 이 연작이어서 굉장히 많은데요, 사진이. 거기서 다양한 풍경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 저걸 어떻게 못 보지? 라는 게, 그런 질문을 혹시 지금 자문하신다면 아 그러네, 진짜 안 보이네 라는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저렇게나 두드러지지만 너무 당연히 존재했던 그런 이 레이더망을 저 소가 더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그 끝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볼 수 있네요. 네. 이걸 보면 우리는 보통은 전경의 시선을 잡는 소에게로 빠져들지만 저 뒤쪽으로 아 역시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아주 재밌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노순택은 조형 예술가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게 단순한 르포르타주나 고발하는 작업만은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바로 그 점이 노순택을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그냥 이거 불합리해요, 부조리해요, 이거 봐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사진을 봤을 때 구성이라든지 구도라든지 혹은 저 둥근 저 구조물이 어떻게 하면 눈에 띄게 되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눈에 띄어야 될 것이 안 띄었지만 적어도 이 작업 속에서는 마찬가지로 두드러지지 않으면서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작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배치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다못해 이 사진에서도 우리가 소의 저 둥근 눈동자를 본다면 동그란 또 다른 흰 점을 보게 될 수밖에 없죠. 마치 흰자위처럼. 그리고 아래쪽에도 또 다른 이런 둥근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의 콧구멍도 둥글어 보이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무심결에 보다 보면 저 동그라미를 보긴 하지만 만약에 작품 설명을 읽지 않고 본다면 그냥 쓱 지나쳤을 디테일들이 나중에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고 나서 아 현지에 사는 주민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관객들이 동감하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연작들인데요. 배경을 모르고 봐도 물론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만 배경을 알고 보면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그런 작업들입니다. 사실 노순택 작가의 작업은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것만 얘기하면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단호하게 하나로만 한정하고 다른 공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인화는 오랫동안 작가가 얼굴 없는 작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본인 스스로 소수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이제 그냥 이름만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공개 석상에도 나오고 있고 또 그 국립현대미술관 상도 받으면서 저는 뭐 당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보기 좋은 그런 광경들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2001년도에 했던 작업인데요. 이제 2020년에 그런 다시 한 번 더 이걸 재설치했던 이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이라는 작업은 제목에서 벌써 어떤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구글 검색창에서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이라고 치면 이게 떠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장소들보다는 뭐
남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뒤에 남자를 만나는 애 초점을 훨씬 더 맞춘 검색 결과들이 뜨는데요. 작가가 의도한 것은 문자 그대로 의미가 맞습니다. 바로 그 장소, 게이바라든지 클럽,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바로 그 클럽 장소들을 서울에 있는 장소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닥에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적어 놓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들으셨으니까 감이 오실까요? 뭐 옆에 프렌즈도 있고요.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뭐 드라마 제목이야, 노래 제목이야, 뭐지 하고 말 수도 있겠지만 저 장소를 아는 사람들 혹은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 내가 간 데네 뭐 이럴지도 모르죠. 이렇게 적어 놓는 것으로 이렇게 이 향가루로 해놓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전시가 시작할 때 이 작품이 처음 설치되고 이제 개막했을 때 여기에 불을 붙입니다. 점화를 시작해서요. 끝에서부터 조금씩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향이 타면은 냄새가 나겠죠. 이곳을 보러 오는 관객들은 저 향을 하고 전시를 볼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향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이런 장소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는 저런데 근처도 안 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정작 전시에서 이걸 보고 나면 그게 탔던 그 향을 본인의 몸으로 흡입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부분들까지도 생각한 작업인데요. 의도도 재미있지만 이게 지금 이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타 들어갔네요. 직접 현장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로 봤을 때도 아주 조형적인 요소가 뛰어나서 당시에도 호평을 받았었고 최근에 2020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이 전시를 이렇게 큰 전시실을 채워서 했었습니다. 우리 공간, 우리의 그러니까 장소, 공간 얘기를 하면서 전통적인 우리 그림의 이런 산수화에서의 공간을 현대식으로 풀어낸 작가를 생각했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인남 작가였는데요. 이인남은 디지털로 변환한 한국적인 것들로 유명한 인물이죠. 지금 많이들 잘 알고 계실 인왕재색도 그 삼성 이건희 컬렉션에서 이제 거기에 소장되어서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직접 관람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정선이 그린 인왕재색도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뒤에 사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위쪽은 보시면은 그 인왕산과 또 북악산의 모습인데 이 정선의 그림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보시거나 들으셨을 테고 혹은 또 이야기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깊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정선이라고 하는 그 대화가가 70대 중반쯤에 그린 그림입니다. 거의 후기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는 작가가 직접 무엇을 그렸는지, 누가 그렸는지, 언제 그렸는지를 밝혀놨습니다. 그 얘기는 이 작품이 굉장히 자신에게는 중요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동기와 아래쪽의 집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 위쪽에 산악 이 바위를 보시면 일명 동양화는 그렇게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어왔지만 특히 관념산수라고 해서 이상적인 풍경을 그렸지만 정선은 실경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바위는 이런 바위가 직접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나 이 그림은 항상 이 인왕산과 저 바위와 같이 보여주는데요. 이 바위의 그 결을 붓으로 그러니까 날카로운 선이 아닌 면으로 저렇게 먹을 겹쳐서 풀어낸 걸 보면 실제로 있는 풍경을 그려내는 화가라는 정선의 이름이 무색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잠시 이거는 봐도 되겠죠? 이것도 이인남 인왕재색도라고 하면은 인왕재색도 사계라고 하면 검색이 되니까 나중에 또 보시고 싶으시면 다시 보셔도 됩니다. 소리 들리시죠?
저 뒤쪽으로 비행기도 하나 날아가는데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작은 소리긴 하지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이렇게 여러 감각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취해 계셔서 제가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뭐 언제든 더 큰 화면으로 댁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뒤에 가면 조금 더 이렇게 단풍이 드는,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그리고 불도 켜지네요. 이렇게 현대식으로 풀어내었습니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지 원작이 더 마음에 드는지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다 이렇게 새롭게 접근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눈이 오는 겨울 풍경으로 해서 오늘 이남의 인왕제색도 사계까지 이 공간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안 꺼놓고 가면 또 계속 지속되니까 네, 상상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풍경입니다. 자, 3강 공간 이야기하면서 장소, 풍경 이야기 했었는데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공간 플러스 기억이 들어가면 장소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게 큰 공간이 이제 좀 더 특별한 장소가 되거나 혹은 초반에 미술에서 볼 수 있듯이 약간 거리를 두고 그냥 관조적으로 보는 그런 풍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공간을 다룬 작품들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좀 이상한 주제들을 그냥 다음 주에는 다 모았습니다. 어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으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45분 정도인데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늦게까지 끌고 가서 오늘은 또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질문이나 뭐 있으실까 해서 조금 영상도 중간에 끊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따로 해석해주는 그런 유명하신 분이나 어떤 사이트 같은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작가에 따라서 작가하고 이제 연결된 좀 더 개인적으로 친밀한 평론가가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평론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작가들이 자신의 그 인터넷 페이지를 잘 관리하는 작가의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비평 글들을 다 올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특정한 작가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 저라면 그냥 일단 검색을 하고요. 제가 구글을 너무 신봉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그런 비평 글들이 같이 뜨기도 해서요. 오히려 평론가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보거나 작가 홈페이지를 보는 것보다 소리 들리시죠? 제가 목청은 좀 목청하거든요. 보시는 것보다 그렇게 검색해서 가는 쪽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대신 검색어를 이제 잘 조합을 하는 게 좋겠죠. 뭐 특정 작품의 이름이 들어가면 더 좋을 테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닌 경우에는 특히 뭔가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해외로 눈을 돌리셔서 영문 이름과 영어로 된 작품 제목을 검색하는 식으로 찾아보는 게 가장 쉬운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조금 전문적인 길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개별 사이트들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조금 미술 전문지들, 월간 미술이라든지 이런 미술 전문지의 홈페이지에서 한번 검색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요즘은 네, 블로거나 뭐 유튜버들이 워낙 미술에 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적어놓는 이들이 많아서 그들이 적은 것들을 찾아보려면 결국 검색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네. 제가 현대 미술가 제대로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인데요. 약간 궁금해서 너무 우리가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 이렇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준비하신 시간 여기까지 굉장히
예술의 한 장르잖아요. 그 예술로서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 기본적인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아마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현대 미술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미와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구해오는 그 아름다움, 그 미적인 요소가 현대 미술에서도 계속 이렇게 공존해가는, 제가 몇 작품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 작품 같은 경우는 뭐 그건 달라요. 네. 좀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예술의 이 일반 시각적인 요소뿐만 청각이라든가 다른 요소까지 이렇게 가미했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 뭐 보이면은 보이시죠. 네. 색감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하지만은 그 앞에 지난 시간에 그거라든가 지난 시간 질문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약간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오늘 작업 중에서 그런 작품 중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는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사동 30분. 예. 네. 같은 건물 뭐 이런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 뭔가 그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그 돌발적인 요소들이 어떤 자극을 주는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예술인가 다른.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는 거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과거 예술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보고 느끼는 거지 그걸 꼭 뭘 해설해가지고 그걸 읽고 나서 그걸 이해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베토벤 음악 들으면 다 좋다고 느끼는 거지 그 음악 하나하나를 누가 해설해가지고 그거에서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예술이라는 거는 그냥 보고 느끼는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미술 작가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은 우리 대중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은 좀 그래야 자꾸 자기 자신을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가지고 있어 보이는? 네. 그런 거 하고 제가 생각이 좀 잘못됐나요? 아니요. 그런 작가가 없진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제가 이럴 수는 없고요. 당연히 있을 텐데 좋은 작가들은 확실히 그런 생각은 안 한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미술사와 미학 수업에서 다뤄지는 어쩌면 한 4년 내내 얘기되기도 하는 바로 그 주제 미란 무엇인가와 다 있는 직결되는 부분인데 미술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결국 미가 무엇이냐와 다 있죠. 그리고 미술에 미가 들어가는데 왜 미술이 아름답지 않아? 라고 강변하는 많은 대중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여성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학생은 항상 김태희 막 이러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혹시 보티첼리의 비너스를 아신다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티첼리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최고의 미인을 이제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불과 사망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보티첼리는 잊혀지기 시작했고 1800년대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는 보티첼리라는 작가는 완전히 저평가된 혹은 뭐 평가절하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티첼리의 비너스가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고 대중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쁜지 어쩐지를 떠나서 아름다운 비너스하고 이렇게 약간 세뇌되는 감도 있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대학에서 미술대학에서 비너스를 보여주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과반수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10분의 1도 손을 안 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미의식이 자꾸 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예쁘니까 이건 아름답지 않아 이게 무슨 미술이야 라고 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관점은 될 수 있겠지만 보편성을 얻기는 어렵죠. 미술을 그렇게 정의했던 최초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칸트인데요. 이 칸트가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미술의 그 요소가 보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느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게 나만 아름다워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두루 아름답다고 느낄 때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약간 바꿔서 여러 사람이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 괜찮은데 재밌는데 거기다 이걸 시각을 이용해서 하네라고 동의할 수 있다면 그것도 미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편협한 거야 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미술도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미술의 정의가 이제는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단해서 단순해서 그냥 미술은 이거야 아름다운 거야 가 끝이었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것도 미술, 사회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도 미술, 뭐 프로파간다도 미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어느 것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이제 관점, 맥락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미술관에서는 관장이 이건 미술이야 하면 미술이 되는 거죠. 옥션에서는 가격이 붙으면. 네. 네. 근데 또 눈이 이제 조금 숙련이 되면은 아 전에는 별로였는데 했던 게 이게 진짜 많이 아는 만큼 많이 보이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른 분 질문도 있으실까요? 예, 저는 선생님이 하셨던 그 질문에서 저희가 보면은 저희 미술 저는 나뉘는 부분은 이게 일상주의에서 저희가 현대 미술로 넘어가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은 선생님께서 좀 더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혹시 모네 좋아하세요? 빈센트 반 고흐도 좋아했어요. 반 고흐 추천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만만한 게 반 고흐입니다. 그 당시에는 빈센트는 살아생전에 그림을 딱 2점 팔았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반 고흐의 그림을 본 사람이 아마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게 미술이야? 이게 어디가 아름다워? 라는 질문이요. 지금 140년, 150년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미술은 그때부터 이미 이제 미술은 새로운 것, 이전에 없던 것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렵다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고도 또 거기 앞에 포스트가 하나 더 붙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것도 약간 기준으로서 올드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사각형 가지고 이렇게 현대 작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몬드리안. 지금 그게 그 작품을 거꾸로 달아놓고도 한참 지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가 그 어느 큐레이터가 몬드리안의 옛날에 그 작업 환경 찾아보니까 이게 거꾸로라는 걸 최근에야 밝혀졌는데 결국은 되돌리라 그러니까 그 그림 망칠까 싶어서 그냥 거꾸로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다들 바보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현대 작가의 작품을 보는 우리는 바보. 그러니까 작가의 그거를 다 디테일하게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냥 거꾸로 놓은지 바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문가라는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현대미술관 제가 그걸 되게 뭐 나쁘게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 같은 초보자들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가들도 몬드리안 작품은 거꾸로 돌아놔도 이해는 못하잖아요. 칸딘스키가 추상 미술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미술가 중에 하나인데 추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자기 그림이 화실이 거꾸로 있던 걸 우연히 보고서 나쁘지 않은데 해서 시작했던 아니 진짜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냐 거꾸로냐는 만약에 구상 미술이라면 아니면 저 인왕지색도 아니면 이런 그림을 거꾸로 그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큰일 나겠죠. 이거는 미학에서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난 중력에 반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가 아닌 다음에는 안 될 것이고 근데 추상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추상은 정답이 있기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이 색들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라고 작가가 지정은 했는데 정답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개의 혹은 답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도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작가의 의도는 아닐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몬드리안이 살았다면 화를 버럭낼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지금의 미술가들은 조금 달라서 화를 낼 사람도 있고 백남준 같으면 그냥 뭐 그렇게 걸어 그것도 나쁘지 않네 이럴 화가도 미술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근데 몬드리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클래식도 좋아했고 조금 꼬장꼬장한 면도 있었으니까 아주 엄격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 2% 아니면 정말 0.1%의 차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게 정답 오답의 차이가 아니라 둘 중에서 이렇게 보는 게 이런 느낌을 줘서 좋아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조금 다르게 본 거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은 그 사각형이 우리가 보는 그런 단순한 사각형이 아니라 그 크기라든가 배열이라든가 색깔 하나도 디테일하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걸 뒤집어 놔버렸으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너무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좀 이뻤다는 작품이 아니라 큰 얘기였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실 그 지역을 자주 갔습니다. 근데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술이라는 게 나한테 다가올 때는 그게 체험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평택에 저런 게 있었는데 못 봤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전 제가 못 봤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이모분이 손을 키고 계세요. 근데 저는 저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누가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진이지만 그게 내 체험이 들어가면 미술적 경험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현대 미술은 오늘 그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 한국 작가들한테는 더 가까울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많다 보니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국내 작가들이 해외 나가서 이런 한국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그래도 뭐 한국의 대중문화가 많이 퍼지면서 조금 알게 되어서 한국 음식이라든지 그래서 약간은 낫지만 특히나 비엔날레와 같은 전시에서는 막 팔레스타인 작가가 와서 그 이스라엘하고 싸운 그 치열한 그 전쟁의 역사를 막 펴놨을 때 그걸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읽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작업들은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읽어준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라는 마인드로 만들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 작가는 행복하겠죠. 맞습니다. 자신의 경험. 근데 따지고 보면 또 그게 결국 작가 본인의 경험이어서 더 이런 작업이 진솔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저는 다른 의미로 충격적이었던 게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이렇게 서정적으로 멋지게 풀어내다니 해서 사진을 쭉 보다 보면은 그냥 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잃고 계속 제가 아까 소원 눈에 꽂혔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시선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런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였는데,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고발하는 사진을 찍는 분이었는데 이거 재능은 타고난 것 같아요. 이렇게 포착하고 하는 게. 물론 한 장을 건지기 위해서 또 수십 장, 수백 장을 찍겠죠.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